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스꼬꼬 아까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하나의 정말 끔찍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인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법 집행기관은 보통 서둘러 대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에 아파트를 빌려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미국 시민인 애나는 13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잠시 마드리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치유하며 새롭게 시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드리드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2월 2일, 애나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통화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녀의 휴대폰에서 온 메시지들은 즉시 위험 신호를 울렸습니다. 그녀의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 문자들은 애나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나는 1983년경 몬테네그로에서 전통적인 발칸 가치관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정의 규율과 양육이 개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른에 대한 존경, 교육, 그리고 자립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애나는 깔끔함, 정리정돈 능력, 그리고 강한 독립심으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는 평생 그녀와 함께한 자질들이었습니다. 후에 애나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결국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국에서의 초기 시절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그녀가 빠르게 적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경력 발전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전문 기술을 개발했으며 점차 지역 사회에 통합되었습니다. 애나는 항상 교육과 개인 발전에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생활 방식을 선호하며 스포트라이트를 피했습니다. 2010년대 초 애나는 플로리다 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데이비드 네즈빗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머지않아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하며 공식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파트너십은 개인적인 삶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기술 지원 및 IT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했고 그들을 알던 사람들에 따르면 애나는 조직 관리와 장기 계획을 맡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부는 플로리다 전역에 부동산을 구매하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관계는 견실해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집, 그리고 정착된 생활 방식. 그들은 재정적 독립을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부부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쌓여가는 문제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 불화부터 더 깊은 개인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까지 애나와 데이비드의 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그들은 별거 중이었고 자산 분할이 중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술 사업 지분과 여러 부동산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록 이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분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으며 긴장은 분명히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인들은 이것이 단지 감정적인 결별이 아니라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애나는 2023년 12월에 잠시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마드리드로 이사하여 고급스러운 살라망카 지역에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그녀는 이 이사가 압박감에서 벗어나 명확성을 얻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한 장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나 기분 전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다시 균형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스페인에 도착한 애나는 새 집에 정착하고 치료를 시작했으며 친구들과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고 심지어 유럽 땅이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드리드는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녀의 독립적인 장을 갑작스럽고 불안하게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드리드로 이사한 후 애나는 플로리다에 사는 오랜 친구 사라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시체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간 가까웠고 종종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라는 애나가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일상의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문자 교환은 애나가 스페인에서의 삶에 대한 적응 과정에 대해 개방적이고 소통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월 중순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돌아온 후 그들은 마드리드에서 다시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사라는 2월 8일에 그곳으로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2월 5일 애나는 다른 친구와 함께 바르셀로나로 짧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티켓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애나와 그녀의 친구는 그곳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전에 일정을 논의했고 다가올 여행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월 2일 저녁 애나는 사라와 통화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나는 그날 밤 집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들렸고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복이나 집안일 같은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 10시경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애나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누군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2월 3일 사라는 애나의 번호로 온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남자를 만났어. 마드리드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대. 우리 거기로 가는 중이야. 신호가 약할 수도 있어. 돌아오면 전화할게. 나중에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치료 세션 끝나고 산책하러 나갔는데 그가 길에서 내게 다가왔어. 우리는 즉시 통했어.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하지만 메시지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애나를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본성적으로 조심스러웠고 누군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낯선 사람과 함께 도시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즉시 답장했지만 더 이상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라는 애나가 정말 신호가 약한 지역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걱정은 커져가는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날 애나의 또 다른 친구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녀와 스페인어로 소통했지만 문자의 어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들은 애나의 평소 말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어조로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부분은 방언이었습니다. 애나의 오빠에 따르면 애나에게는 전혀 특징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문자는 원래 다른 언어로 작성된 다음 자동 번역기를 통해 번역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론은 말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어색하게 읽혔고 이상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느껴져 그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수신자 모두, 특히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친구는 애나가 그 메시지들을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과거의 대화와 비교했고 즉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애나의 실제 문자는 그녀의 독특한 표현으로 가득 찬 활기찬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넘어서 메시지 속 이야기는 그녀의 최근 행동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사라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앤에게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통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위치 추적을 시도하기 위해 앱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병원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나의 전화기는 계속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애나 네즈빗의 전화기에서 온 불안한 메시지를 받은 후 사라는 즉시 마드리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친구에게는 완전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통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문자들은 애나가 절대 사용하지 않을 어조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애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도시를 떠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선택을 할 모든 권리가 있는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의 실종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애나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실종되었다는 증거 없이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문자와 그녀의 침묵은 그들의 견해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려 했던 유일한 구체적인 지표는 2월 5일. 애나가 바르셀로나로 여행할 티켓을 가지고 있던 날짜였습니다. 당국은 그녀가 그때까지 경찰서에 나타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면 그녀의 부재를 공식적인 실종자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애나가 연락이 두절된 후 3일 동안 아무런 중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그 기간 동안 그녀의 전화 기록에 접근하거나 아파트를 확인하거나 최근의 움직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애나의 친구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마드리드의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법집행기관에 대한 호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2월 5일, 애나는 기차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떤 전화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당국은 공식적으로 그녀를 실종자로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그녀의 아파트와 전화 기록에 접근하기 위한 영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그 요청은 법적인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판사는 재산의 범죄에 가시적인 징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강제 침입, 시끄러운 소란 또는 공격적인 행동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수색을 승인하거나 그녀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집행기관이 마침내 애나의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문이 밖에서 잠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는 모든 것이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소지품들은 깔끔하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싸움의 흔적은 없었고 귀중품도 없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해받지 않은 집에서의 그녀의 부재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거나 누군가 강제 침입의 흔적 없이 그녀를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애나의 오빠 필립은 스페인 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지만 국제 공조가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마드리드의 수사관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으며
미국 관리들이 아직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페인 경찰, FBI, 그리고 미국 영사관 사이의 소통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외국 땅에서 의문의 상황 하에 미국 시민이 실종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애나의 실종 후 첫 며칠은 결정적으로 잘못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이웃들을 인터뷰하며 전화 위치 추적이나 카메라 영상을 검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대신 소중한 시간은 기다리면서 낭비되었습니다. 애나가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가정은 신속한 대응을 지연시켰고 이는 수사의 방향을 바꿨을지도 모를 지연이었습니다. 애나 네즈빗이 사라진 지 나흘째 되던 날, 그녀의 주거 단지 직원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바꿀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애나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2월 2일 밤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건물 관리자는 입구와 건물 정면을 따라 설치된 여러 감시 카메라가 비활성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애나가 친구에게 응답을 멈추기 약 30분 전인 밤 9시 3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녹화 영상을 검토할 때 보안 요원들은 카메라 렌즈가 의도적으로 가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한 사람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야외 카메라에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페인트를 뿌려 렌즈를 직접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누군가 건물에서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안으로 슬쩍 들어갔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엘리베이터 구역의 카메라도 똑같이 페인트를 렌즈에 뿌렸습니다. 증거는 이것이 계산된 움직임이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은 감시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의를 끌지 않고 신속하게 비활성화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 직원은 보안 시스템이 조작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상 사본은 스페인 수사관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첫 번째 시각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멧과 어두운 복장 때문에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그의 체형은 명확한 식별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전문가들은 몇 가지 주요 세부 사항을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 이마의 일부, 그리고 눈썹 선이 잠시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사람이 이것을 신중하게 계획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고안된 스프레이 페인트와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카메라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애나의 실종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하여 의심을 깊게 했습니다. 건물의 감시 시스템이 표적이 되었고 특정 카메라가 비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건물의 구조를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무자규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외부 카메라는 약 30초 만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해졌습니다. 내부 카메라는 훨씬 더 빨리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의도적이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망설이거나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그가 얼마나 걸릴지 미리 알고 정밀하게 행동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건물 직원은 이 남성이 주민들이 건물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카메라에 나타났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안으로 슬쩍 들어갔는데 이는 그가 허가된 접근 권한이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키카드도 출입 코드도 없었으므로 그는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로는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 근처의 카메라까지 직행했으며 멈추거나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법 집행 기관뿐만 아니라 애나의 친구들로부터도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마드리드에 도착해 있던 사라는 그 비디오를 기자들과 공유했고 이는 사건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헬멧을 쓴 남자가 애나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원과 동기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감시 영상에서 나온 이미지가 공개된 후 FBI는 자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저 해상도 영상이라도 시각적 조각들을 분해하여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헬멧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는 주요 얼굴 특징, 특히 눈 모양, 눈썹 사이의 공간, 눈썹뼈, 그리고 상부 얼굴 구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부분적으로 가려져도 식별 가능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된 페인트가 특정 브랜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졌는데 이 브랜드는 나중에 수사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부 사항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문제의 스프레이캔이 한 상점의 감시 비디오에서 본 유형 및 포장과 모두 일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상점의 보안 영상에는 애나의 건물에서 온 인물과 닮은 한 남자가 같은 종류의 스프레이캔을 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애나가 메시지와 전화에 응답을 멈춘 후 그녀의 친구, 사라는 애나의 남편 데이비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대화는 2월 4일에 있었습니다. 사리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당시 플로리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나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함께 마드리드로 여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동의했고 심지어 다음 날 마이애미에서 출발하는 특정 항공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자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세르비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반전은 애나의 친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내가 외국에서 의심스러운 상황하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으로 날아갈 수단이 있었지만 대신 세르비아로 여행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설명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수색을 돕는 대신 그는 친척들이 사는 제3국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왜 그는 아내가 사라진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직접 수색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사라는 데이비드의 행동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는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의 반응이 차갑게 느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상식에 어긋났습니다. 첫 며칠의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드리드로 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주택이 없었고 도시에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현지 연락처가 없는 나라로 여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가 애나의 실종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그의 물리적인 존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나의 실종 이후 데이비드는 플로리다에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FBI와 연락을 취해왔으며 신용카드 기록과 스페인에서 법적 도움을 구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중 어느 것도 실제 수색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데이터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었고 공개적인 발언을 삼갔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이 데이비드가 1월에 절도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금 $5,000와 개인 소지품이 그의 차량에서 도난당했습니다. 그는 차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아침에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집 근처 보안 카메라는 그 사건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당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애나의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신고는 이례적이고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세르비아 여행 또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는 애나가 실종되기 전에 미국을 떠났고 계속 해외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2월 4일에 그와 통화한 내용을 회상하며 그가 플로리다에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세르비아행 비행이 그 대화 이후에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당시 국경관리당국에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변호사는 그가 더 일찍 떠났다는 증거로 그의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의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의 연루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상황은 애나가 사라지기 몇 달 전에 악화된 재산 분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공유 자산의 분할이 임박하면서 의심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이혼이 아니라 상당한 재정과 공동 소유물이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애나의 친구들은 부부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와 그의 변호사는 그것을 부인하며 이혼은 우호적이었고 두 사람이 단순히 서로 멀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데이비드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고 그는 미국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그의 부재, 수색 참여 거부,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서의 불일치는 수사관들의 주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애나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늘어나는 정황 증거 목록은 경찰과 FBI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2024년 5월, 미국 당국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데이비드 케니의 사무실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국제선 항공편으로 막 도착했을 때 외교안보국과 FBI 요원들에게 별다른 저항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는 애나의 실종 사건에 그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첫 공식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는 국외에서 미국 시민을 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체포는 다국적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간접적이지만 연결된 증거의 연쇄에 근거했습니다.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스페인과 세르비아의 수사관들이 확보한 감시 영상이었습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애나의 아파트 근처 한 상점에서 카메라가 데이비드와 닮은 남자가 스프레이 페인트 한 캔과 덕트 테이프 한 롤을 구입하는 것을 녹화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에 따르면 그 페인트는 애나의 건물 보안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독특한 라벨 디자인과 페인트 색상이 일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사전 계획의 신호로 간주했습니다. 비디오 영상 외에도 당국은 데이비드가 세르비아에서 사용한 렌터카를 추적했습니다. GPS 데이터는 그 차량이 스페인으로 국경을 넘었고 마드리드를 통과하는 경로를 따랐으며 그 후 이탈리아 북부를 거쳐 세르비아로 돌아왔음을 밝혔습니다. 이 여정의 정밀한 추적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애나의 시신이 그 차로 운반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의 정차는 특히 관심을 끌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법 집행기관의 합동 수색을 촉발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운송 이론은 여전히 핵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애나의 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의 체격과 일치하는 한 남자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애나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으며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기와 상황이 수사의 다른 부분들과 일치했습니다. 당국은 그 여행 가방이 애나의 시신을 아파트에서 옮기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데이비드가 세르비아에서 빌린 렌터카는 결국 렌터카 회사에 반납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차량의 주행거리가 3,000마일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차량은 개조되었습니다. 원래 렌트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틴팅된 창문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위험 신호를 울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그 차량이 국경을 넘나드는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 동안 위조된 번호판으로 운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애나가 실종된 지역 근처에서 비슷한 차량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지만 어두운 창문과 가짜 번호판 때문에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FBI는 나중에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들, 즉 자재 구매, 감시 시스템 방해, 여행 경로, 여행 가방을 보여주는 엘리베이터 비디오, 그리고 차량 개조를 연결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증거는 범죄 행위를 수행하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계획을 가리켰습니다. 공식 성명은 그것을 해외에서 발생했으며 미국 국적자가 관련된 미국 시민의 납치 사건으로 묘사했습니다. 시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증거가 체포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믿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별다른 저항 없이 구금되어 사우스 플로리다의 연방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수사관들과 협력했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으며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황 증거의 양과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이 상당한 도주 위험을 제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는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데이비드는 수사관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연방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금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마이애미에서 체포된 후 그의 첫 법원 출두는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판사는 높은 도주 위험을 이유로 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애나의 실종을 둘러싼 행위들이 신중하게 계산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특히 계획과 정교함의 수준을 계속 구금할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법무팀은 자신들의 의뢰인이 위험하지 않으며 사법을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보석금, 발목 감시 장치, 여행 금지, 그리고 가택연금을 제안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의 미국에서의 장기 거주, 깨끗한 전과, 그리고 협력 의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도주 위험과 혐의의 심각성이라는 동일한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된 주장은 데이비드가 애나의 실종 당시 스페인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2월 2일 훨씬 전에 세르비아에 도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권 스탬프와 국제 여행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혐의가 제기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마드리드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데이비드가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고 스페인의 거주지나 연고가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치밀하게 계획된 변호를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유럽 전역 여행이 애나의 실종 시간대와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렌터카 경로 데이터, 특정 물품 구매, 그리고 사전 계획을 시사하는 다른 행동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검찰은 정황 증거의 무게가 그의 연루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는 메시지 기록, 감시 영상, 전화 기록, 그리고 용의자의 행동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취한 특정 행동들이 우연일 수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판사는 검찰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형성하는 인상적인 정황 증거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애나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건 자료는 그녀의 실종이 공격적인 의도를 포함했으며 특정 개인을 연루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양측의 보석의 기준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우위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법원이 유죄의 확정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주나 수사 방해와 같은 위험의 높은 가능성만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법원은 네즈빗을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법무팀은 보석기각에 항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을 검토할 권한이 있는 지방법원에 공식적인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재판이 다가옴에 따라 데이비드는 연방 구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절차는 전문가 증언과 국제 공조를 포함하여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광범위한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2월 3일 앤에게서 온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수 있는 한 여성에게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스페인어에 능통한 이 여성은 이전에 데이팅 앱을 통해 데이비드와 교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나의 휴대폰에서 보낸 문자들은 그녀에게 특징적이지 않은 스타일의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은 즉시 그 표현이 기계 번역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론은 나중에 언어 법의학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데이비드를 범죄와 연결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아무도 애나의 아파트에서 그를 보지 못했고 그녀가 사라진 날 그들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행 가방을 든 남자를 보여주는 감시 영상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인물이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부분적인 신체적 유사성은 결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법의학적 증거를 통해 애나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4월 아내 애나 네즈빗의 납치 및 추정 사망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가 마이애미의 한 연방 구치소 감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망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는 재판을 기다리며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후 애나의 가족은 깊은 슬픔과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재판은 결코 열리지 않았고 애나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데이비드가 그녀가 사라진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을 무덤까지 가져갔다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를 공유함으로써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